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코스피가 네. 역대 최고치를 치고 있는 네.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7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지수를 보는 애널리스트의 마음은 어떤가요? 예전보다 제가 한 2, 3년 동안 느끼는 건 뭐냐면 시장이 훨씬 더 빨라지고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호재들이 언제 반영될 거라고 우리가 타이밍을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때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애널리스트가 전망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좀 단축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보의 이 전달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짧아졌는 것 같고 유동성이 워낙 많이 공급됐다 보니까 자산 가격을 그렇게 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요즘 많이 좀 듭니다. 이렇게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주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지수를 올리는 요인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미래 캐시플로 어떤 이 기업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상장 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죠. 결국 이제 멀티플의 할증 할인 뭐 이런 부분일 건데 그건 이제 할인율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두 가지 변수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올라올 때는 주로 이제 유동성, 이 할인율을 떨어뜨리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오면서 올라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익 전망의 개선 기대, 백신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도 꽤 괜찮죠.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지수의 상방은 외국인들이 계속 열어주고 있고 네. 지수의 하방은 개인들의 증시 참여죠. 고객 예탁금이 그렇죠. 지금 공중보건 충격 이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넘게 증가한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지수의 하방을 만들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워낙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뭐 주가를 들어올리는 요인, 그다음에 하방을 두껍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작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해소되는 가능성도 좀 보이죠. 보여집니다. 분명히 네. 보여지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기업의 캐시플로 시력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정책 여력도 남들보다 좀 더 있었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외 안정성, 외환 보유액이 한 4천억 달러 넘다 보니까 뭐 통화 정책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폈었다라는 거. 물론 선진국만큼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 실적의 탑다운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눈높이를 한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옆에 있고 그쪽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사실 유럽에 한국만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여요. 네, 없어 보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공중보건 충격 이후에 기업 실적 전망치도 가장 양호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기업들의 ROE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중보건 충격이 주로 이제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일부 제조업의 반사수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자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기업의 이익 쪽에서도 변화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율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인율에도 한국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할인율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할인율이 무형 수익률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데 뭐 객관적인 할인율은 결국 글로벌리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동자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같이 빠졌다 같이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이긴 한데 한국도 예전처럼 이제 통화정책의 룸이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다. 왜냐하면 금리를 한국이 많이 낮추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 이런 것들이 항상 그렇죠. 걱정스러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한국이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지금 신용도가 양호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환보유액도 많고 대안전성도 양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금리 낮춘다라고 해서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돈을 엄청 빼나가고 이런 모습들은 이제 감지는 안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룸도 과거에 비해 많이 생겼던 것도 있고요. 특히나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 주관적인 할인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이 외평채 유럽에서 발행할 때 마이너스 금리로 조달했다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들으셨었을 거고 실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미국만큼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익단에서도 많이 좀 해소가 됐고 할인율 측면에서도 많이 해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12월 예상 PER이 지금 지수 2,700포인트 넘었는데 한 13배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신흥시장이 여전히 평균이 한 15배대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신흥시장 대비 한 10% 정도는 디스카운트 여전히 돼 있고요. 뭐 선진시장 대비로는 훨씬 더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고요. 선진시장 지금 평균 PR이 한 20배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선진시장 대비로는 거의 한 30-40% 디스카운트 돼 있고, 물론 한국은 지금 지수가 여전히 선진지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흥시장 대비로도 한국이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예, 아직도. 이 추세대로 가면 3천 가겠는데요. 3천이면 꿈의 숫자 아니에요? 근데 3천이라는 게 지금 네. 보면 이제 10% 정도밖에 업사이드가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오늘도 저도 봐도 그렇더라고요. 야, 외국인이 이 지수인데도 오늘도 5천억이 들어와요. 예. 도대체 얼마를 보고 들어오는 걸까? 저도 정말 3천이라 뱉자 이제 10%인데, 물론 뭐 외국인이 한월 오픈을 하고 들어오면 3천 되면 원달러 환율은 제가 보기엔 1,050원 밑으로 가 있을 건데, 그렇죠. 뭐 하나하고 지수를 다 먹어도 한 12-13%밖에 안 되는데, 야, 얼마나 보고 들어올까? 이런 퀘션 마크도 참 들기는 해요. 근데 환율도 세 자릿수까지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 환율하고 지수하고는 1대2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 움직이면 환율은 5% 움직이죠. 왜 그러냐면 지수는 절대 가격이고 환율은 상대 가격이지 않습니까? 예, 환율은 누구 대비 누구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통화 대비 누구니까. 그래서 뭐 지수가 지금 위로 업사이드 10% 있으면 환율은 아래로 원달러 환율은 다운사이드 5%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환율도 뭐 만약에 지수가 지금 3천 간다 그러면 환율은 앞으로 한 1,000원대 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세 자리까지는 조금 빨라 보이기는 하는데, 빨라 보이나요? 예,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참 잘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소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빨리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럼 반대로 빨리 리스크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네.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아무도 네. 얘기를 아직 섣불리 하시진 않는 분위기예요. 왜 얘기를 잘 안 하냐면요. 뭐 그런 거죠. 금융시장에 비해서 실물 경제가 아직 그만큼 회복된 건 아니고, 이번에 금융시장에 호전됐던 것들이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 역할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근데 너도 나도 분명히 공중보험 충격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실물 경제가 충분히 못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리스크 요인들이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해서 꺼냈다가 마구 공론화 시켰다가 또다시 금융이 무너지고 실물이 무너지면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요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해자를 안 시키는 것 같긴 한데, 반대로 이제 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된다거나, 예, 그로 인해서 뭐 집단 면역 이런 가능성이 진짜 보인다거나 선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실물 경제까지 진짜 상당 부분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리스크들도 더 빨리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현재로서는 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일단은 뭐 가하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3-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찌됐건 간에 공중보건 충격 이후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은 실물이건 금융이건 결국 정부의 정책 역할이었었거든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아니면 정부의 재정정책 역할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국가부채, 정부부채 문제를 낳았고,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얘기를 안 하죠. 다들 부채가 이만큼 증가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부채가 계속 연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디레버리징을 해야 될 건데,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이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제 고민들에 휩싸일 거예요. 예, 그러려면 실물 경제가 오르고 나면 이 부채에 대해서 이 도마 위에 올리고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증세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통화 정책도 우리 한번 2008년 금융 금융위기 때 보면 계속 QE 1, 2, 3하고 긴축 발자기가 2014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시장이 더 빨리 반등했거든요. 막대한 유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고 나면 긴축 발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완화적인 정책이 약간은 긴축적 혹은 정상화적으로 바뀔 수 있겠네 이런 고민들이 더 빨리 올 거예요. 물론 정부가 중앙은행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재정정책하고 공조도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예. 이 많은 부채를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완화적인 통화정책, 저금리 기조를 상당 부분 끌고 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야, 통화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네, 정상회의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두려움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리스크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요즘 이제 이 공중보건 위에 올라왔던 걸 K자 회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K차형 회복이라는 게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이 더 좋았다. 신흥국은 못 따라온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서로 차별화되는 예, 거예요. 예, 기축통화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빨리 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특히 뭐 브릭스 중국을 제외한 이쪽이 이제 나중에 코로나 피해가 더 빨리 더 심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K차형 회복을 보였었죠. 그리고 신흥국들은 정책 여력도 그만큼 없고요. 그리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 주체 간에도 K차형의 모습을 보이죠. 그럼 부자들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주로 금융자산을 투자를 하니까. 현금도 많고. 네, 현금도 많고요. 반면에 빈자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잃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분명히. 예. 뭐 그런 상황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요.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은 뼈를 불렸고요. 그렇죠. 반면에 유형 기업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기업들 이런 애들은 여전히 예,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K자형 회복 결국 이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정책 당국자들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불평등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또 정상화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뭐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작년 재작년 많이 회자가 됐었죠. 뭐 판기업들의 독과점 이슈,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아니면 요즘 디지털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뭐 디지털세 이런 논의들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어떤 부자 증세 이러한 얘기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가세 이러한 부분도 훨씬 더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 저는 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코드. 네, 물론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 트럼프보다는 덜 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안 싸울까요? 지금은 둘 다 아직은 좀 더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처져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어찌됐건 행정부가 바뀌는 가독이기 때문에 약간은 일단은 내부를 먼저 결속을 시키고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쪽으로 눈을 돌릴 건데 그런 얘기들은 또 내년 중반, 내년 하반기로 가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은 기술 금융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전히 갈등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여지들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새 새로 주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예, 제가 봤었을 땐 주식 참여자들이 어찌됐건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공중보건 충격 이후에 어찌됐건 실물경제건 기업의 실적이건 V자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스가 옛날만큼 나오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 만큼 나오는 시장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옛날보다 더 눈높이가 높아지게 빠르게 나오는 시장도 아니면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춰야 되는데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장을 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지수에서도 들어오면은 20, 30%, 30, 40% 이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1,400, 2,000일 지금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고 보셔야지 여전히 좀 지수만 들어오면 뭐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주식 시장만 들어오면 맞아요. 좀 강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개별 종목 먹으면은 뭐 20, 30%다 올라간대 주변에 뭐 아니면 뭐 더블 간대 그런 기대는 좀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예. 역대 최고 수준의 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좀 들지 않으세요? 들죠. 예, 뭐 들죠. 분명히 드는데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감성의 중립성 때문에 저희가 뭐 지수를 증시를 투자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않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베이스가 이제 매크로 베이스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크로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장인데 이런 캐션 마크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근데 저는 올해 모르겠습니다. 제 직장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저한테 굉장히 많이 남는 시장인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있었다. 네, 큰 의미가 지나고 나면 올해가 가장 많이 배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무형시대, 디지털 시대가 온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올해 진짜 현실로 체감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저는요. 기존의 GDP 아날로그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GDP하고 기업 실적하고는 요즘 굉장히 많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체감 경제하고 기업 실적하고도 별개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보건 충격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건 민간의 서비스. 근데 민간의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그거의 주축이기 때문에 체감 경제계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이제 상장 기업들은 그 민간 서비스 기업들이 상장되진 않았거든요. 좀 아쉬운 소리긴 하지만 여기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 그렇죠. 우리가 말하면 중소기업 이런 쪽이 이제 피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본 거고
일부 서비스 기업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바탕으로 반사수익을 노렸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업 실적하고 이쪽하고는 분명히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결국 이제 무형 시대가 낳은 산물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결국 나중에 붕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버블인지 모르고 또 계속 갔을 거예요. 긴가민가. 근데 나중에 이제 붕괴가 됐었던 건 그 정보통신혁명이 다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열렸고 못 갔기 때문에 결국 붕괴가 됐는데요.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아마 3, 4년부터 계속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미국의 한국 주식들이 이미 공중보건 충격 이전에부터 계속 올랐었고, 근데 긴가민가 했었죠. 야, 비싸 보이는데 맞아 했는데 오히려 공중보건 충격 이후에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3년 후 4년 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더 빨리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블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아직은 많이 들어요. 일단 내년에 그 고점은 좀 3천까지 열어두기도 애매하고 그죠? 지금. 근데 뭐 지수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레인지는 한 어느 정도 열어두세요? 근데 사실 3천이라는 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저도 보여져요. 근데 이제 사실 기업 이익만 보면 내년 이익, 지금 상장 기업 이익 애널리스트 전망식 받아보면 한 13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익 고점이 내년은 아니에요. 우리 이익 고점이 2017년에 150조도 했던 시장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내년 돼서는 내후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바라보겠는데 내년 지금 이익 전망치가 2017년보다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할인율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할인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뭐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건 배당 성향, ROE가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은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나만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데도 같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이 더 빨리 올라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PE가 한 10배 되는 시장, 우리가 지금 13배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35%, 40% 정도 할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평균 15배 혹은 17배 시장, 15배 시장이면은 미국은 지금 23배예요. 예. 그럼 미국은 한 60% 가까이 지금 할증이 된 거거든요.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할증을 더 많이 받았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신흥국 대비 평균적으로 한 20% 디스카운트, 신흥국 멀티플 대비 20% 디스카운트 되는 시장이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흥국 대비 한 10% 디스카운트라고 했죠. 신흥국 시장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한 배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배면은 지수가 200에서 지금 기준으로 250포인트 움직이니까 3천이 갈 수가 있는 시장인 거거든요. 네. 내년에 해외 주식이 나을까요? 아니면 국내 주식이 좀 나을까요? 올해 들어서 이제 해외를 특히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한국 해외 고르게 좀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그냥 열심히 물건 팔았고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그 제조업으로 쌓인 저축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점. 네. 그렇다면은 뭐 분산 투자, 국내만이 아니라 좀 같이 국내랑 해외 자산을 국내랑 해외 자산을 같이 가져가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해외 자산하면 너무 달러 자산에 편중돼 있는데 뭐 달러 자산도 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신흥국 쪽에서 위안화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션을 좀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위안화 자산도 우리가 과거에는 금융위기 전에 중국이 제조업 투자 위주로 성장할 때 기업들이 수혜를 고스란히 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도 이제 1인당 GDP가 만 불에 앉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점점점 내수 경제, 서비스 경제, 금융 경제로 갈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도 금융시장을 개방을 점점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가운데 중국의 자산들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위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경우에 세계 국채 지수에 중국이 편입되고 이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융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0%가 넘고 미국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중국인데,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 영향력도 점점점 커질 것 같아서 너무 달러 자산에 편중되기보다는 대외 자산도 해야 되고 해외 자산도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위안화 자산에 대한 포션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주식은 한 번에 중국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주식도 있고 중국 채권도 있고 많다라는 거죠. 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보는 게 신용도 높죠, 한국. 네. 그리고 이 정도 신용도 국가인데도 그래도 일드도 아직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그렇게 뭐 팔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도 왜 뭐 신용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일드는 한국보다 더 높죠.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터뷰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